자, 반갑습니다. 23학년도 보잉고 1학년 1학기 중간 국어 내신 설명회를 하게 된 국풀국악원 예비고1 담당 김병규라고 합니다. 자, 일단 이 설명회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요. 지금 설명회를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보잉고에 들어갈 것을 이미 마음을 먹은 상태에서 보잉고에 들어가서 국어 수업을 내가 제대로 듣고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 어떤 학원을 선택해야 할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일단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잉고라는 학교에 대해서 아직 입학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입학을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를 궁금히 여겨서 이 설명회를 보는 분들 또한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그분들에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잉고라는 학교는 학생들을 이끌어갈 수 있고 학생들을 끌어당겨 줄 수 있는 힘을 지닌 학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좋은 자원들이 보잉고에 들어가는 것도 맞지만 그 자원들을 더욱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힘이 분명히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결정을 했다. 보잉고에 들어가기로 결정한 것은 잘한 일이다. 라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의 설명에는 예비 고1이 되었고 실제 보잉고 입학이 결정되었다라고 생각을 한 상태에서 가정을 한 상태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 제목 보시면 내신 경향을 말씀드린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경향은 20년부터 22년까지의 경향이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대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경향을 바탕으로 23학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될 것인지, 지문 구성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지를 설명드리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항 유형과 배점이 나와 있는데요. 자, 3개년을 기준으로 나와 있고, 전체적인 문항수, 객관식의 배점, 서답형의 배점, 그리고 수행평가까지 전반적으로 각 연도별 시험 구성이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자, 그 원인은 이것이죠. 1학년 담당 선생님이 매년 바뀌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선생님들이 지닌 교육 철학이 상당히 많이 다르다는 점. 이 점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보잉고 같은 경우에는 같은 학년을 맡은 선생님들끼리도 서로 하나의 지문을 바라보는 의견, 시각들이 다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의 구성이나 배점에서도 이렇게 좀 큰 차이가 나더라라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학년 담당 선생님들의 성향, 이것에 따라서 문제 유형이나 배점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23학년도 1학년 국어 선생님께 맞는 그러한 학습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는 아직 선생님이 누구신지는 모르는 상태예요. 자, 그리고 또한 문항 유형 등은 매해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문항수가 좀 많은 편입니다. 객관식 문제 자체도 많고 서답형도 좀 답을 길게 써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시간 부족을 좀 많이 호소하는 편이에요. 수능도 아니고 내신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부족해서 제대로 못 푼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보잉고를 입학하려는 학생들은 미리 예비 고1 시절부터 보잉고 담당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식을 미리 좀 공부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선생님하고 수업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배운다라고 하는 핵심 부분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공부를 해둔 상태에서 학교로 들어가야 하고, 그리고 서술형 문제의 답안을 미리미리 익숙하게 써보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 이 점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부분은 영역별 문제 구성인데요. 학년별로 영역별 문제 구성도 조금씩 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출제 빈도, 배점 등이 달라지고 있고 문항만 동일하게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는데요. 그 원인은 이 부분입니다. 수능 국어의 출제 방식 변화에 따라서 내신 시험 출제 영역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로 21학년도 같은 경우는 문법을 배우지 않고 비문학과 화작을 배웠죠. 원래 보잉고는 전통적으로 1학년 때는 문학과 문법 두 가지를 중점을 두어서 수업을 진행했었는데 21학년도 수능에서 선택 과목이 도입이 되고 이 선택 과목에서 언매,
언매에서 언어가 문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작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 선택 과목이 나뉘게 되니까 학생들이 선택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문법을 1학년 때부터 가르치고 시험에 출제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21학년도에는 빠졌는데 막상 학생들에게 공부를 가르쳐 보니 사실 표준 점수라는 것 때문에 상위권의 친구들은 대부분 언매를 선택을 하죠. 언매를 선택하는 것이 대학을 들어가기에 조금 더 유리합니다. 자, 그런 면들이 있다 보니 대부분의 고인고 학생들이 언매를 선택을 하고 문법을 심화하는 공부를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런 현상들을 학교 선생님들께서 보시고 22학년도부터는 다시 문학과 문법이 1학년 형태의 시험에서 1학년 시험에서 출제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학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출제 영역 및 출제 방향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국어 전 영역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그죠? 문학, 문법, 비문학, 화작 이렇게 전부 다 대비를 해야 하긴 하지만 지금의 경향을 볼 때 문학과 문법이 1학년 시험으로 출제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써서 공부를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영역별 문제 구성 마무리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영역별 교과서와 외부 지문 반영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딱 봐도 느껴지죠? 외부 지문이 교과서보다 많습니다. 문법은 아예 교과서가 아니고 프린트로만 수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비문학도 외부 지문, 화작도 외부 지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린트물, 모의고사와 같은 외부 자료들을 통해서 많은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에 대한 원인은 무엇인가? 내신에 수능적 요소를 많이 반영해서 내신 대비 학습을 통해서 수능 실력까지 향상시키려는 의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보인고는 자사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수능의 3대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교과, 학종, 수능 셋 중에서 교과 부분은 상대적으로 좀 일반계 고등학교에 비해서 등급을 따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 학종도 강조를 하고 그리고 정시 준비도 게을리하지 않게끔 대비를 시키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내신 시험에서도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보인고를 다니는 친구들은 처음에는 국어가 수능 등급으로 4등급 정도가 나오다가도 딱히 수능 공부를 하지 않아도 내신에서 경쟁을 해 나가는 것을 통해서 등급이 3등급, 2등급 이렇게 자연스럽게 오르더라고요. 이 과정 자체가 내신과 수능의 공부에 좀 선순환이 되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훌륭한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예비 고1 기간 동안 수능과 내신 두 가지가 잘 접목되어 있는 학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보인고 중간고사 지금까지 어떠한 경향으로 출제가 되었는가 이 점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몇 가지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수능과 내신 두 가지를 접목하는 학습이 필요하다는 점. 다음 두 번째, 내신 공부를 하긴 하되 아직 담당 선생님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니 보인고 모든 국어 선생님들이 인정할 만한 핵심적인 내신 내용을 예비 고1 때 정리해야 된다는 점. 다음 세 번째로 서술형이 좀 길게 쓰는 형태가 많고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예비 고1 기간부터 서술형 문제를 써나가는 학습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을 교훈으로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인고의 내신 경향을 알아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학원에서는 어떻게 중간고사를 대비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보시면 대원칙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대원칙. 수능과 내신이 조화된 강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자, 이렇게 조화된 강의를 예비 고1 기간 동안 계속 이어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이어나가다가 여러분들이 3월 달에 입학을 하고 나면 선생님이 결정이 되고 학교 수업이 진행이 되겠죠. 그때부터는 학교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셨는가 이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강의가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원칙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수업의 단계가 나뉘게 되는데요. 밑에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1단계는 1월 1일까지, 2단계는 3월 초까지, 3단계는 실제 중간고사 기간인 3월 중순부터 5월 초중순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각각의 단계별로 어떤 것들을 학습하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단계입니다. 11월 12일부터 1월 1일까지의 8주 과정이 진행되겠고요. 이렇게 1단계를 잡은 이유는 요것 때문입니다. 보잉고 배정 전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보통 보잉고는 1월 한 3, 4일 정도가 되면 합격생 발표를 하게 됩니다. 즉, 이 시기 안에는 1월 1일까지는 자신이 보잉고를 지망했다고 하더라도 합격인지 불합격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보잉고에 맞춰져 있는 공부를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는 무엇을 하는가? 수능과 내신 모두에서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기초 개념, 이것들을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아래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학원의 학습 사이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과제, 클리닉, 테스트 이렇게 네 가지로 기본 학습이 이루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하나하나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교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교재는 저 같은 경우는 자체 교재를 쓰고 있습니다. 국어 마인드 확립 1이라고 하는 교재를 쓰고 있고요. 이 교재를 통해서 우리 국어, 수능 내신에 모두 필요한 기초 개념들을 하나하나 정리를 해나갈 겁니다. 자, 그 개념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우리 책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샘플로 간단하게 따왔는데요. 자, 책의 첫 번째 챕터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문법 파트에서 뭐 의문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쭉 배우면서 기초를 쌓아 나가는 거죠. 그럼 기초를 쌓아 나간 다음에는 당연히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초가 제대로 쌓였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책 속에서 문제들을 또 조금 풀어봅니다. 기본 문제라고 하는 걸 풀어볼 텐데요. 이 기본 문제는 좀 내신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밑에 보니까 단어들이 나와 있고 이 변동 양상은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직접 답을 달 수 있도록 문제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문제는 출처가 이것입니다. 미래엔 고1 국어 교과서라고 되어 있죠. 이 미래엔 고1 국어 교과서는 실제 보잉고에서 쓰고 있는 교과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수능 기초를 닦는 시간이지만 이렇게 내신적인 기초를 같이 닦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기본을 닦고 나면 그 다음으로 응용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응용 문제는 딱 보시면 보기가 달려있고 보기를 통해서 뭔가 추론을 해서 답을 골라내는 작업이죠. 전형적인 수능 문항 유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본을 닦고 수능으로까지 응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죠. 이렇게 교재가 한 바퀴가 돌아간다. 하나의 개념이 돌아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교재를 배우고 나면 두 번째 사이클, 과제 사이클로 가셔야 됩니다. 자, 이 과제 파트는 앞에서 나왔던 개념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 이걸 살펴보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과제 속에는 고1부터 고3까지 수능 혹은 평가원 혹은 교육청 모의고사 속에서 뽑아낸 우수한 지문들 혹은 우수한 문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예비 고1 학생들이 미리 배워야 될 우리 고등국어 교과서가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 여러 종류 교과서 중에서 많은 출판사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작품들 이런 내신 수록 작품까지 과제 속에 함께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들을 배워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샘플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요거는 과제 샘플이 아니고요. 우리 과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라는 커리큘럼 샘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고1 겨울 1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겨울 1번부터 8번까지의 넘버링이 된 책을 여러분들이 1월 1일까지 공부를 하시게 될 거고요. 지금 첫 번째 1번 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념과 실전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개념을 배우고 그 개념이 실전으로 어떻게 문제로 적용되는지를 보는 건데요. 아까 봤던 것처럼 뭐 의문이라고 하는 자음, 모음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 있고 그에 관련된 문제가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문제가 예비 고1이 풀 수 있는 수준을 좀 넘어서는 문제들도 있어요. 옆 학년을 보면 지금 이게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요거는 이제 고2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요. 요거는 고3 문제, 고2 문제, 고1 문제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다양한 학년의 우수한 문제들을 살펴볼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옆에 문항별 정답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84%가 정답을 맞힌 문제였습니다. 쉬운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반면에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문제들은 정답률이 50% 이하의 문제들입니다. 보통 수능에서
정답률이 60% 이하가 되면 꽤 어려운 문제에 속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들은 50% 이하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이런 문제들을 학생들이 풀어나감으로써 좀 고난도, 심화된 유형들까지 개념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것. 요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렇게 과제가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가보시면 세 번째는 모의고사 클리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웠던 개념들을 실전 문제를 통해서 풀이해 나가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때는 고1 모의고사를 살펴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시죠. 자, 문제가 아닌 모의고사 분석표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일단 이 클리닉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학원 같은 경우에는 정규 수업이 토요일, 일요일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습니다. 보통 주말에 와가지고 정규 수업을 듣는 건데요.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보통 진행이 돼요. 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런 날들에 진행이 될 거고요. 이 시간에 학원으로 오게 되면 저와 함께 모의고사 풀세트를 풀어볼 겁니다. 여기서 풀세트란 실제 수능과 마찬가지로 80분이라는 시간을 재서 45문항 100점짜리 수능 시험지를 풀어본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는데 난이도 조절상 고1 모의고사를 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모의고사 풀세트를 풀고 나서 채점을 하고 오답을 하겠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름부터 해서 뭐 소요 시간, 점수를 기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 풀이 순서는 어땠는지, 집중을 잘 했는지, 집중력을 막은 이유는 있는지, 어려운 문제나 틀린 문제의 예상과 답이 달랐던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시험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옆에는 학생들이 실제 틀린 문제들이 어떤 문제인지를 정리할 수 있는 칸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는 이번 시험에서 얻은 교훈이 무엇인가 라는 것까지 정리할 수 있는 칸이 있습니다. 즉 이것들을 학생들이 쭉 자기 스스로 적겠죠. 이 내용들을 적고 나서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저와 함께 매주 개별적인 상담이 진행될 겁니다. 하나하나 상담을 해나가면서 수능 모의고사라는 것 자체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이 모의고사를 잘 풀기 위해서 아직 이제 예비고일이니까 다듬어져 있지 않잖아요. 그죠? 학생들하고 개별적인 면담을 하면서 하나하나 다듬어 나가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클리닉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보시겠습니다. 수능 내신형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자체 교재에서 배웠던 개념을 확인하는 단계, 최종 확인이 되겠죠. 개념 완성을 확인합니다. 수능형 문제도 있고요. 내신형 문제도 있고요. 서술형 문제도 있고 어휘 테스트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매주 배우는 내용들을 제대로 학습해 나가는가를 수업 시간에 확인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월 1일까지 보인고 배정 전까지의 학습할 사항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수능 내신에서 아직 내신 선생님이 정해져 있지 않고 범위를 모르니 범교과적으로 수능 내신에 모두 필요한 핵심들을 정리하는 단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시겠습니다. 자, 이제 2단계가 나오는데요. 2단계는 1월 7일부터 3월 초까지의 10주 과정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이 2단계는 조금 복잡한 단계입니다. 2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공부량이 확 늘어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 기존에 공부하던 모의고사 공부를 계속 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배치고사와 1학기 내신 학습 과정까지도 선행으로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요번 2단계도 마찬가지로 4가지 사이클을 통해서 돌아가고요. 이 중에서 교재, 과제, 테스트 이 3가지는 1단계 그 다음 내용을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가 말씀을 드릴 부분은 없는데요. 여기 있는 클리닉, 배치고사와 내신 클리닉이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이 2단계에서는 좀 특징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에요. 자, 보시죠. 배치고사 대비 3개년 3월 모의고사 클리닉이 진행된다. 다음, 내신 대비 학교별 문학작품 클리닉이 진행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 이 클리닉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보인고 내신문학 전 범위를 배우게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선행으로 중간고사 범위까지만 보는 경우들도 많은데요. 실제 보인고 같은 경우는
이 교과서 내에서 어떤 부분이 시험 범위로 들어가게 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책 속에 있는 내용을 일단 다 공부를 하는 것이 좋고요. 혹 시험 범위를 안다 하더라도 사실 중간고사와 기말 사이는 갭이 너무 짧죠. 한 2주 정도의 갭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간 기말 사이에는 선행을 완벽하게 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예비 고1 기간에 1학년 1학기 때 범위는 일단 다 끝낸다라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신문학 전 범위를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계 지문까지 같이 한번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아래에 죄송합니다. 정호승의 슬픔이 기쁨에게라고 하는 작품이 나와 있는데요. 이 작품은 보인고 교과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작품입니다. 자, 이 작품을 쭉 한번 배우게 되겠죠. 그럼 이걸 배우고 나서는 정호승이라는 시인의 다른 작품, 혹은 시인은 다르지만 슬픔이 기쁨에게라는 작품과 유사한 주제 혹은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작품들, 이런 작품들을 모아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함으로써 1학년 1학기 시험 범위에 나오는 부분들을 쫙 한번 훑을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배치고사 범위를 클리닉에서 다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인고의 배치고사는 전통적으로 EBS 중학국어라고 하는 것과 직전, 즉 20, 21, 22, 3개년 모의고사, 그리고 문법 파트, 이렇게 세 가지가 보통 메인 시험 범위로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 부분들을 같이 한번 정리를 하는 것인데요. 자, 뒤로 넘어가 보면 예문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예문은 3개년 모의고사에 관련된 샘플인데요. 우리 3개년 모의고사가 사실 직전 3개년이기 때문에 이 시기가 되기 전에 웬만한 학생들은, 특히 보인고를 지원할 것 같은 학생들은 이 모의고사들을 한 번씩 다 풀어봅니다. 그죠? 이미 풀어봤고 좀 많이 풀어본 경우에는 벌써 이 모의고사를 한 2번 정도 풀어보는 학생들도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문제를 풀이하는 형태의 클리닉이 아니라 이렇게 지문이 있을 때 기존 문제를 그냥 다 빼버립니다. 기존 문제를 빼버리고 1번 단락, 핵심이 되는 2가지 관계식을 간단히 정리하시오라고 돼 있죠. 이런 식으로 제가 문제를 다 새로 만들어 가지고 넣어서 제공을 해줍니다. 서술형 문제들이에요. 물론 객관식 문제들도 포함이 되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서술형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문제를 풀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1번 단락 속에 있는 핵심이 되는 내용을 제대로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찾아낸 내용들을 문장화시켜서 제대로 표현해낼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를 같이 보는 겁니다. 사실 예전보다는 배치고사의 영향력이 조금 작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배치고사 대비 특강이라든지 배치고사를 대비한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은 선행 내신 학습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죠. 그러다 보니까 배치고사에 대한 영향력이 조금 줄어든 감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배치고사라고 하는 건 일종의 범위가 있는 수능시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범위가 있는 수능시험이기 때문에 여기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범위 안에 있는 내용들을 내가 제대로 알고서 배치고사에서 좋은 느낌을 받을 수 있다면 이건 고등학교 생활의 자신감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점들을 좀 생각하면서 배치고사 대비 클리닉까지 열심히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 2단계 파트 10주 과정에서는 클리닉이라는 것이 특히 더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2단계에서는 단순하게 수능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배치고사 공부, 그리고 학교 내신에 대한 완벽한 선행, 이런 것들을 같이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십니다. 자, 이제 3단계가 되겠습니다. 3단계는 3월 중순부터 중간고사 직전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내신 대비 기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보통 이제 한 3월 중순 15일 전후 해서 들어가게 되고요.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조금 일찍 치는 학교들은 4월 25일경부터 시험이 시작이 되는데 보인고 같은 경우는 상당히 늦게 치는 학교입니다. 대체적으로 어버이날 전후 해서 시험을 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버이날이 끼어 있다 보니까 약간 시험 기간에 학생이 예민한데 어버이날 이야기도 하기가 좀 그렇고 좀 약간 분위기가 서먹서먹해지는 그런 일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 시간대에 보통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보인고는 7주 내신 대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8주를 하는 경우도 좀 많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8주 과정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긴 합니다. 훨씬 더 탄탄하게 잡아주고 시험장에 갈 수 있는 좀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7주,
8주 요 정도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업 단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1단계부터 4단계까지는 그냥 계속해서 순환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매주 이 단계들이 반복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총정리 수업만 제일 마지막 날 혹은 제일 마지막 날의 전주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 단계별 특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수업 1단계 교재 학습이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말 그대로 우리 교재의 내용들을 학습해가는 단계가 되겠는데요. 이 작품 익숙하네요, 그죠? 아까 선행기간에도 이 작품 살펴봤었는데요. 그대로 또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2단계에서 선행을 했던 작품이 3단계에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내신 범위로서 학습이 되는 것이겠죠. 자, 쭉 내용 설명을 제가 드리게 될 겁니다. 근데 이때 그냥 단순하게 내용 설명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몇 가지를 종합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 출판사가 이 작품을 선정한 이유와 관련된 내용들을 수업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즉 출판사의 시선이라는 것, 요걸 통해서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이전 기출 문제들, 이 작품이 보인고에서 어떻게 기출되었는가라는 것을 바탕으로, 즉 전년도 선생님들의 관점으로 또 수업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23학년도 선생님들은 이 작품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점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관점을 동시에 담아서 수업을 하면 정말 중요한 핵심이 뭔지 떠오르겠죠. 모든 부분에서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들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수업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셋 중에서 좀 각각의 개성이 담겨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 개성이 담겨있는 부분 중에서 올해 선생님이 강조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까지 학습을 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고려해서 수업이 진행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시면 수업 2단계입니다. 진도 숙제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제 수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징적으로 숙제가 매일매일 하는 구간이 좀 나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일차부터 5일차까지 숙제가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일요일 아침 10시에 수업을 들었다. 그러면 월, 화, 수, 목, 금 5일 동안 여기 있는 숙제를 하는 겁니다. 이 숙제를 5일 동안 하고 나서 토요일에는 테스트 준비하겠죠. 그렇게 하고 일요일에 다시 수업을 듣는 방식. 이런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각 1차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일차는 이렇게 작품 2에 OX 문제가 들어갑니다. 딱 보시면 OX 문제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죠. 실제 학생들이 5개 중에 틀린 거 하나 찾기, 5개 중에 맞는 거 하나 찾기 이런 건 잘 되는데 이런 OX 문제들은 생각보다 잘 풀어내지 못합니다. 정확한 기준을 갖고 있지 않고 그냥 5개 중에 제일 틀린 거 찾기 이런 거에 익숙하기 때문인데요. 자, 그러다 보니 이런 OX 문제를 풀면 지금 내가 이 작품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어떤 것들은 빈약하게 알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딱 구분을 좀 지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일차는 OX 문제로 진행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2일차로 갑니다. 2일차는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내신적인 형태의 문제들이 수록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3일차로 가시면 작품 심화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심화 문제는 뭐 느껴지시죠? 그죠? 보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기라고 하는 새로운 기준. 이 보기라고 하는 것은 이미 배웠던 기준일 수도 있지만 출판사, 학교 선생님 혹은 이전 기출에도 없었던 새로운 기준을 담고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준이 보기로 제시가 되었을 때 내가 공부한 것들을 바탕으로 풀어낼 수 있는가를 보는 심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1일차부터 3일차까지 쭉 문제를 풀어나가면 작품에 대한 지식은 어느 정도 이제 쌓였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쌓였을 때 4일차 외부 지문 연계 문제를 봅니다. 자, 이 4일차 외부 지문 연계 문제는 이런 식으로 황지우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이 작품은 교과서에 수록되지 않은 작품이겠죠. 이런 작품과 이미 배웠던 교과서 작품 이 두 가지 간의 연결성 혹은 뭐 차이점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스스로 분석해내고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가를 보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답형 서술형 문제입니다. 자, 서술형 문항은 문제를 수록해두지 않았고요. 이렇게 채점 기준을 수록을 해두었습니다. 즉 학생이 답을 달아보고 내가 단 답이 이 채점 기준에 의하면 만점이구나 혹은 2점이 깎이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자가 진단해 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스스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답을 달아야 되는지를 좀 담금질해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숙제를 쭉 풀게 될 겁니다. 숙제를 다 풀고 또 학원으로 오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학원으로 오게 되면 테스트가 진행이 됩니다. 테스트는 크게 세 가지가 되겠는데요. 단답형 테스트, 서술형 테스트, 객관식 테스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단답형 테스트는 이런 식입니다. 말 그대로 빈칸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빈칸들을 채워넣는데요. 이 빈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체가 안 나와 있습니다. 즉, 통으로 암기하라라는 의미의 테스트가 됩니다. 하나하나 채워 넣어야 되고요. 실제로 학생들이 꽤 어려워하는 파트입니다. 단순하게 암기로 진행되는 테스트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서술형 테스트가 있습니다. 자, 서술형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하나의 문장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문장을 이런 식으로 너희 스스로 분석을 해봐 라는 형태로 나가게 되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첫 주에는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보지만 주차가 진행되고 학습이 쌓일수록 테스트의 이 괄호 범위들, 이런 범위들이 점점점 늘어나게 될 겁니다. 나중에는 거의 그냥 문장 하나 주고 통으로 다 비워져 있는 느낌으로 테스트를 보게 되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학습이 점점 심화되고 있고 아는 것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는 형태의 테스트를 치르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용을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객관식 테스트들을 쭉 보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매주 보고 당연히 뭐 점수가 제대로 안 나온다면 제시를 보고 뭐 따로 불러가지고 공부시키고 이런 것들이 좀 있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시겠습니다. 자, 이제 수업 4단계 학생 관리의 기본 수칙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몇 가지를 쭉 넣어두었는데요. 1, 2, 3, 4번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지켜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가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한다는 것을 한번 보여드린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2번 수업 필요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은 경우에 복사해주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 해줍니다. 여러분 절대 안 해줘요. 자, 이거는 해주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잘 챙겨 다녀야 됩니다. 자기가 받은 자료를 집에 놔두고 오는 경우는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죠? 제가 예전에 이제 좀 순수했던 어린 학원 강사였던 시절에는 이거 복사 다 해줬습니다. 안 가지고 왔어? 잠깐만 기다려봐. 얘들아 잠깐만 있어봐 하고 나가서 후딱 복사해서 갖다 주고 이랬습니다. 근데 수업이 딜레이가 되더라고요. 딜레이가 되면 안 되겠구나. 그렇다면 미리 복사를 해둬야 되겠다. 그래서 미리미리 좀 복사를 해놨습니다. 보통 안 가지고 오는 고정적인 애들이 있으니까 얘네들 걸 미리 복사를 해놨더니 안 가지고 오는 애들이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책으로 분명히 줬음에도 불구하고 프린트 하나 들고 집에 가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지더라고요. 아, 이거 내가 학생들을 좀 잘못 길들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걸 딱 끊었습니다. 딱 끊었더니 결과적으로는 자기 걸 자기가 잘 챙기고 오고 한 권의 책 속에 자기가 공부한 내용들을 모두 다 정리할 수 있게 되니까 훨씬 더 수업 능률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죄송하지만 복사해주지 않는다는 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숙제 채점 기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A부터 F까지 문자가 가고 C에서 F는 재숙제 대상이다. 이런 것들 뻔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그대로 받으시면 되겠고요. 다만 제 수업에서 좀 중요한 건 요겁니다. 이 질문표라는 것의 존재가 중요합니다. 저는 매 수업 때 학생들이 집에서 숙제를 하고 나서 질문표를 작성하게 합니다. 1일차부터 5일차까지의 내용들이 질문표에 작성이 될 것이고요. 이 질문표를 학생들이 테스트 치는 동안 제가 걷어서 질문표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 수업을 합니다. 이렇게 쭉 답변을 하는 동안에 뭐 사실 질문표에 있는 내용들이 너무 많으니까 다 답변해 줄 수는 없어요. 제가 답변을 해야 될 만한 가치가 있다. 질문이 우수하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답변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렇게 답변을 하게 되니까 질문 수준이 좀 올라가더라고요. 내가 질문을 제대로 적어야 선생님이 내 질문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명쾌하게 풀이를 해주는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질문의 질이 올라갑니다. 질문의 질이 올라가면 문제 정답률도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걸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학생들이 질문표를 작성하지 않거나 질문표를 대충 작성하는 행위를 좀 이렇게 최대한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표 제출을 안 하면 뭐 숙제를 안 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A라는 등급은 못 받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표 작성을 잘하는 것은 정답률을 올리는 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테스트 관련 사항입니다. 뭐 테스트는 말 그대로입니다. 뭐 쭉 풀고 탈락하면 제시 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실게요. 다음 네 번째 학생 관리 문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자가 길게 가게 되는데요.
요 문자는 이제 학부모님들께 가게 되죠. 학부모님들께서 문자는 항상 꼬박꼬박 챙겨서 읽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시죠. 5번째, 성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학생들의 성적을 관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 2, 3, 4번. 학원에 관련된 성적뿐만 아니라 학교 시험, 전국 단위 모의고사, 생기부까지 전부 다 관리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시험을 치고 나면은 뭐 내신이든 수능이든 뭐 전부 다 시험지를 바탕으로 피드백 해주고요. 성적표 바탕으로 피드백 해주고요. 그리고 이런 결과들이 내신이나 수능 약점 클리닉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성적 관리를 위해서 간단하게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성적 관리표의 일부를 지금 캡처를 해가지고 왔는데요. 워낙 뭐 좀 민감한 내용들이 여기 사실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정보들은 다 잘라내고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등수나 등급 같은 걸 볼 수 있는, 뭐 숙제를 잘했다 안 했다를 볼 수 있는 이런 자료만 일부만 이렇게 캡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때 같은 경우 요거는 출석 번호입니다. 출석 번호가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1학년 1학기의 등급과 석차, 1학년 2학기의 등급과 석차, 21년도 3월 모의고사 점수와 등급, 그리고 이 학생들이 내신 1주차와 내신 2주차에는 어떻게 수업을 들었는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의 선정 기준은 1학년 1학기 등급과 석차가 1등급인 학생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학생들 거를 모아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자, 표를 보면 약간 좀 특이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여기서는 1등급이 지금 10명이죠. 10명의 1등급 학생이 있는데 이 10명 중에서 2학기에도 1등급을 받은 친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이네요. 그죠? 딱 절반만 2번 다 1등급을 받았고요. 나머지 절반은 1등급을 지켜내는데 실패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그 자리를 채운 거죠. 이러다 보니 보인고에서는 등급을 따기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3학년 1학기까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계속 1등급을 받는 친구들은 한 해에 많아야 뭐 한 2학생 정도? 요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사실은 대부분이 왔다 갔다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 안에서 좀 더 특징적인 부분을 보자면 이런 친구들도 있죠. 이 친구는 이때는 1등급이었는데 이때는 3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저한테 석차를 쪽팔려서 얘기를 안 해줬어요. 아무리 물어도 대답을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는 모의고사도 3등급이에요. 즉 약간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모의고 학생들은 대부분 모의고사가 1등급이 나오면서 내신이 1등급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싸움을 하는 건데 이 친구는 모의고사 등급은 안 나오지만 정말 성실했습니다. 너무나 성실해가지고 내신에서 계속 1등급을 딴 건 아니지만 뭐 한 4번 정도를 치면 2번 정도는 1등급을 따낸 친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간 좀 특이한 케이스죠. 성실성을 바탕으로 하면 보인고에서 이 정도 싸움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예요. 반면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13등으로 1등급, 12등으로 1등급, 22 이제 3월 모의고사도 98점으로 1등급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점수 때나 등급 때만 보면 괜찮은데 숙제 안 해오고 요거 이제 잘못 들어갔습니다. 여기도 이제 숙제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숙제 안 해오고 지각 개시하고 약간 이런 친구예요. 물론 이 친구도 공부를 하긴 합니다. 하긴 하는데 이 친구는 초반에는 조금 느슨하게 하다가 중반 이후부터 폭발적으로 좀 달려나가는 친구입니다. 제가 그러지 마라라고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도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 초반에는 맨날 학원에 불려와가지고 억지로 숙제하고 이러다가 중반 이후부터는 좀 폭발력 있게 공부해가지고 자기 등급을 쟁취하는 학생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좀 등급이 간당간당했습니다. 간당간당하게 1등급 했다가 아니면 이제 1등급 밑으로 또 떨어지는 시기도 있었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더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학생들마다 같은 등급을 받았어도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의 자질이나 성향 이런 것들은 상당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성적이 관리가 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총정리 수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총정리 수업 같은 경우는 4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우선 기출문제 총정리가 있습니다. 자, 19학년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샘플로 보여드렸는데요.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를 쫙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사실 수업 시간에 이미 기출문제 정리가 다 끝난 상태인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하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그 다음 두 번째로 미리 보는 중간고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미리 보는 중간고사는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컨텐츠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 23학년도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알려주신 지문, 알려준 내용, 알려준 필기 이런 것들을 싹 종합을 하고 거기다가 출제 가능한 외부 지문까지 종합을 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제일 어려운 시험 형태로 문제를 구성해서 나눠주게 됩니다. 이렇게 나눠준 문제들을 학생들이 풀어보는 건데요. 보통 학교 내신에서 100점 가까이 맞는 친구들도 이 시험에서는 85점 넘기기가 좀 힘듭니다. 그만큼 좀 어렵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걸 학생들이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학교 시험 문제와 가장 가까운 형태라고 하는 점, 요 점에서 선호를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학교 시험보다도 더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말 그대로 어렵게 작정하고 만든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우니까 여기서 이미 멘탈이 한번 깨지고 실제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는 문제가 어려워도 그래도 이 정도면 할만하다라고 좀 멘탈을 붙잡을 수 있게 해주는 용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렇게 학교 시험에 가깝게 만들다 보니까 간혹 가다가 좀 비슷한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이 콘텐츠를 좀 상당히 좋아하고 있더라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다음 부분 한 장 요약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한 장 요약표는 말 그대로입니다. 한 장 안에 이번 시험의 핵심을 다 넣어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이 한 장 요약표 같은 경우에는 이 요약표 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 시험 문제로 출제되지 않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만큼 제일 핵심만 담겨 있는 것이고 이 핵심들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시험 문제로 나오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쭉 교재 형태의 책들을 보다 보면 그런 핵심들을 한눈에 보지 못해서 약간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좀 방지하고자 한 장 안에 다 담아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필기입니다. 자, 이 손필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장 요약표하고는 반대죠. 모든 내용들이 망라되어 있는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내용, 학교에서 중요하다고 알려준 내용, 그리고 표현법이라든지 어휘라든지 뭐 전반적인 모든 것들, 그리고 이전 기출 문제에서 나온 선지라든지 뭐 아니면 출판사에서 강조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싹 다 들어가 있어서 전체적인 내용을 한 서너 번 정도 반복해서 보게 되면 사실 이제 몰라서 틀리는 문제들은 잘 없게 되는 뭐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총정리 수업이 진행되고 이렇게까지 하면 이제 수업이 끝나고 그 다음에는 뭐 질문 같은 거 받고 전체적으로 알려줄 사항들 최종 마무리로 알려주고 이렇게 하면서 내신 대비가 끝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인고를 대상으로 어떤 식으로 내신 대비가 진행되는지까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학교 내신 경향 자체가 수능과 내신을 좀 같이 붙잡고 가야 되는 경향의 시험이었기 때문에 예비 고1 기간 동안 이 두 가지를 같이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실제 시험 기간이 되었을 때는 학교 선생님의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을 잘 뒤따라가는 강의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강의 속에는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컨텐츠들을 제대로 잘 따라온다면 뭐 가장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는 사실 말씀 못 드리겠지만 자기가 공부한 만큼의 후회 없는 등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설명의 내용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인고 합격됐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인고에 합격하고 입학하게 돼서 정말 축하드리고 제대로 된 선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의 내용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